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분께서 뉴스 봤는지 모르시겠지만 마스크 끼고 강의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강의하는 건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 고향 역삼동에 와가지고 오늘 부모님을 만나서 그 저녁 식사도 관광술래 가서 저녁 식사도 잘 하고 지금 왔습니다. 제 고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한 8살 때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에 7, 8살 때 역삼동으로 이사 왔어요. 원래는 강북의 수유리 쪽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한 30년, 그러니까 저의 10대, 20대, 30대 강북에서 또 몇 년 살다가 강북이 좋아서 살다가 또 이제 나중에 또 여기 몇 년 살다가 제주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남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게 뜻깊고요. 또 이제 강남이 제가 저의 청년기를 보냈던 데를 저는 부인하면서 사실 제 책에도 이제 강남이 아닌 다른 데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는데 내가 뭔가 내 고향을 너무 부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책에 대한 순서를 일단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강남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좀 그런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밀레니얼 시대에 많은 이런 키워드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90년생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세대 차이는 현상일 뿐 본질은 시대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대에 맞춰서 지역이나 변화하고 있죠. 강남도 제가 70년대에 겪었던 강남이랑 지금이랑 다른 것처럼 제주도도 80년대, 7, 80년대랑 지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지역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는 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10대를 살았다가 또 다른 지역을 갔던 사람, 리턴한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물론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부르지만 이 앞에 있는 저런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시너지도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저분들이 다 시너지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세계랑 좀 다른 우리나라의 상황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환의 시기는 그 시기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는 개척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밀레니얼의 개척자. 물을 좀 마실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약간 밀레니얼의 개척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원래 다음 커뮤니케이션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발본부장을 하다가 또 경영지원본부를 맡기도 했었고 원래는 전산학을 대학에 전공했다가 나중에는 한예종의 예술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5년 전부터 제주 창조경제혁센터에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개척자잖아요. 안트러프러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게 시작을 해서 변화를 만들면서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자기가 스케일업이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조금 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걸 할 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느 순간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변화의 파도, 창의적 개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해서 좀 그런 개인들을 제가 대부분 직접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 제가 원고까지 제가 써서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올려서 같이 막 원고를 고치기도 하면서 사진도 직접 받으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약간 개념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파도인데요. 여기서 4개의 수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디자이너, 재미와 삶의 질추구, 작고 빠른 시도와 성장, 그리고 고치선. 근데 여기 강남도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따가 왜 그런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디자이너는 기성세대가 만든 삶의 목적과 성공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고 불안과 모호함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개인주의자, 자기 삶을 디자인하며 그 결과로서 삶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X세대, 저는 71년생인데요.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윗세대들이 오면 여기에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아오셨거든요. 조직에 들어가서 일단 경쟁을 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미국 승진을 해야 되고 그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공을 한 분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나 이런 386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후에 내가 개인으로서 독립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나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지?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고 모호하지만 자기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굉장히 개인주의자이면서도 되게 서로 협력해서 같이 뭐를 만들어보려고 창의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아까 산업화 민주화 세대 때하고는 또 다르게 그때는 그때에 맞는 영웅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의 영웅들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케이스가 트레바리 윤수영 대표인데, 트레바리 잘 아시죠? 네. 트레바리 윤수영 대표는 2013년 제가 경영지원 공부 다음에서 맡고 있을 때 다음에서 마지막 신입 공채를 할 때 뽑았던 친구예요. 그때 제가 직접 면접 채용 방식을 고안한 거를 가지고 뽑았는데 거기서 1등한 친구. 그때 토론 면접으로 뽑았어요. 왜냐면 다음이 토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다양성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직원들의 팀장급이나 이렇게 다 직원들을 보니까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학교 교육이 그러니까. 그래서 신입 공채를 토론을 시켜서 뽑아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5명을 딱 데려서 서로 모르는 이제 신입 공채 후보들을 데려놓고 주제를 던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2대 3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서로 찬반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5분을 딱 주고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내려가 하는 거를 과제를 줬는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윤수영이었는데 그 팀은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윤수영의 역할을 잘했어요. 네, 그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양쪽에 A안, B안이 있었으면 A안을 선택하면 약간 보완할 수 있는 B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그 토론 결과에 갖다 붙이고, B안을 선택하면 갖다 붙여서 서로 간에 그래 그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윤수영이 이렇게 입사를 했고, 윤수영님은 들어와서 저희 신입공채 제주도에서 이제 연수할 때 되게 호기롭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정말 쟁쟁한 회사 다 갈 수 있는데 다음이 유일하게 가고 싶은 회사였다. 왜냐면 다음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좀 안타깝다. 그 가치는 너무 좋은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가서 다음을 살리겠어 하고 입사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 다음이 카카오랑 합병이 돼. 또 그 1년 안에 합병 이슈가 있었고,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윤수영님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하는 것이 내 가치를 실현하는 걸까? 그래서 1년 만에 다음을 그만두고, 다음 카카오였죠. 그만둘 때는 그만두고 트레바리를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렸죠. 독서 모임 가지고 이게 돈이 되겠냐, 스타트업이. 근데 아름아름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해보고 하면서 사업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한 1년 차 됐을 때 제가 찾아갔던 곳인데, 압구정동에 있는 첫 번째 트레바리 건물이에요. 여기 건물주가 있는데 지하는 룸사롱이었어요. 근데 룸사롱은 이제 쇠퇴해 가고 있었죠. 이제 그런 문화가.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서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술이 있던 곳에 책을 꽂아놓고, 그리고 방에 제가 딱 가보니까 그 트레바리 북클럽의 그 가입자 멤버들, 젊은 남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공간을 되게 전복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유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건물주의 아드님도 트레바리 멤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야말로 세대가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가치, 그들이 만들었던 경제성장, 뭐 룸사롱 이런 문화를 그 공간을 굉장히 그 자녀 세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변화를 하는 이 공간 하나를 도시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배경선님은 다음에서 제가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40대 초중반 정도 중반 정도 되고요. 원래 문화기획자로 시작을 했던 친구인데 저희 센터에서도 일을 했어요. 파견와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판교의 카카오로 복귀하니까 자기가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에 있을 때부터 제가 눈여겨봤던 게 끊임없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동호회를 만들고 뭘 하고 그런 사회도 되게 잘 보고요.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로 낯선 프로젝트라는 거라고 낯선 대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판교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처음에 시작은 내 친구 일곱 명을 모았고 있거든요. 친구들 7명한테 또 다른 7명을 데려와라. 근데 다 업종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변호사도 있고 뭐 회계사도 있고 뭐 개발자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자기 삶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걸 나중에 졸업장을 주고 뭐 졸업 여행도 제주도로 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근데 판교는 사실 그런 그 교육 기능이 없고 커뮤니티 기능이 없는 되게 좀 IT하고 인재들 모아놓고 산업단지처럼 만들어놨거든요. 재미없는 획일성. 근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 이런 거에서 깨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1인에 대해서 이 친구도 뭐 계속 인터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중심으로 나의 세계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마켓 갔다 우왕좌왕 너 그렇게 하나를 기계파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는데 뭐 할만하면 또 경계로 뛰어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은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불부불하지만 자기의 외길을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수, 영화배우, 작가이자 책방 중인 가수 요조, 그렇죠?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이런 뭐 목사의 길을 걷다가 교회가 커뮤니티의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지역 공동체를 상실했다고 해서 목사의 자녀예요. 어제 이스라엘까지 유학 갔다 와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디어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만난 분 중에 하나는 코리빙, 코워킹을 하시는 분인데요. 하이브 아레나라고 여기 부부가 운영을 하고 저기 아이까지 결혼해서 나왔는데 원래 처음은 부부가 아니었어요. 강남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하다가 재작년쯤에 여의도 신길동에 옛날 구주택 부옥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2층 그들이 이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코리빙을 하고 여기에서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당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를 재개발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딱 던지는 순간 건물주가 갑자기 와가지고 협박하듯이 쫓아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 친구들 스타트업처럼 해갖고 저는 좀 어떻게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저도 이 친구들에 대한 고민, 비전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일보 2018년 5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 사람들이 외로움이 점점 자주 외롭다라는 사람이 20대로 내려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앞에 거는요. 영국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도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 아까 그 하이브 아레나의 경우 아까 그 친구들의 인터뷰했던 여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서울에 살면서 서울이 너무 좋은데 가끔 아플 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렇다라는 걸 공통된 외국인들의 반응. 근데 여기에 사니까 너무 좋아, 가족 같아. 그리고 동네도 되게 친숙하고 뭐 그런 게 너무 그런 게 좋은 거. 그래서 저는 그 친숙함이라는 것을 주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숙함이 familiarity잖아요, 영어로. 패밀리랑
어원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숙함을 제공을 해줬던 게 예전에 농경사 때는 가족이었을 거잖아요. 그전에는 수렵사회 때는 부족이었죠. 네, 그죠? 그 친숙함을 제공을 했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출퇴근하는 회사가 되게 중요해지면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또 회사에서 그걸 제공을 해줬겠죠. 평생 직장. 근데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되게 계속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 창의적으로. 그때 그 친숙함은 누가 제공을 하나요? 그거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데 인간으로서 그것이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리빙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그리고 여기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의 변화인데요. 여기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저 여성분은 30대 중반인데 크립톤이라는 엑셀러레이터의 이제 이사예요. 근데 이제 크립톤에서 이제 거기 대표가 이 친구를 이제 스카우트를 하게 된 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스카우트를 했어요. 이 친구는 200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졸업하는 순간 월드컵을 보면서 오륜기를 보면서 내가 많이 살면 100년이고 그 중에 20대는 10년이다. 그 10년 안에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5개의 대륙 안에서 일을 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갔대요. 안 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부터 그냥 정말 밑바닥 일부터 하다가 나중에는 뭐 동남아도 갔다가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폴란드 갔다가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법인에 취업을 하게 됐고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여기에 대표가 스카우트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엑셀레이션을 잘하는 거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해외 진출하면 이제 높으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MOU하고 하는 걸 잘 안 되거든요. 실제 거기에 있는 현실적인 그 외국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그들하고 막 재밌게 수사를 딱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메이글 김성경 이사는 그런 거 정말 잘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후배들 육성하는 데 너무 또 열심히 해요. 자기가 또 그런 거를 해외에서 어려웠을 때 자기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줬던 뭐 그 언니 그러면 그 언니한테 받은 거 언니한테 돌려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와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 또 노마드처럼 하는 어떤 20대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케밥을 사주면서 사실은 내가 일본에서 그때 내가 힘들 때 어떤 언니가 나한테 뭘 사줬거든. 그래서 나한테 사주는 거야. 이런 기버의 문화 이런 거를 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사실 학력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경쟁도 심하고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성세대들 그게 대학이 너무 많아. 그런 이제 우리 그런 식의 이제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2008년에 83.8%였고요. 조금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OECD 지금 현재 국가대학 진학률이 이 정도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하고 산업화도 하고 막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하고 너무 잘했지만 거기에 내가 교육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육이 산업화에 되게 최적화된 교육이라는 게 좀 문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잉 공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요. 공급이 많으면 산업이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비즈니스. 어떻게 저희 같은 센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과도기에서 오는 미스매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21세기 학생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이런 뭐 애플, 어도비 등등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때 정의한 건 학습 및 혁신 역량은 저런 역량, 정보 및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삶과 경영 능력 이런 것이 이제 교육에 필요하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성 제도권 교육에서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보고선 아까 메이글처럼 자기가 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 좀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거 좀 익혀야 되겠구나 해도 그러면서 배경사님처럼 낯선 대학 만들고 대학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도 바뀌고 있습니다. 골목길 작업론을 쓰신 오정민 교수님. 저희 센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J-커넥트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오정민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인데
전 세계의 도시들도 다닐 뿐 아니라 지역의 로컬들이 계속 다니세요. 현장에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연구를 하고 저랑도 계속 많이 현장에 대한 배워가 나누고. 근데 이런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부측의 상업탑에서 나와서 길이를 다니는 연구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경계인, 저는 창의적 경계인이라고 보고요. 최인하 책방 여기 파이낸스 센터에도 생겼죠. 저는 선능력에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요. 최인하 대표가 제일기획의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의 뭐 최초의 여성 임원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은퇴하신 후에 그냥 끝이 나지 않고 어떤 유리천장을 뚫고 간 최초의 여성인데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서재처럼 만들고 했죠. 이분은 얘기하는 게 자기 광고를 기획할 때의 그 본질적인 거, 사람의 생각이 뭐였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본질이었는데 그 본질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선수점을 책방을 만들어요. 광고업이냐 뭐냐는 직업이지만 실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윤수영님처럼. 그렇다면 이건 나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 근데 문제는 저기 50대 후반 정도 되셨을 텐데요. 60 정도 가까이 되셨을 텐데 저 나이대 남성분들은 성공한 남성들은 저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조직에서 막 약간 경직되는데 오히려 여성분들 중에 새롭게 저걸 뚫고 나가신 분들이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원 대표는 남성분으로서 또 되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잘 하시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 대표였어. 원래 LG의 임원이다가 가셔서 그 네이버 대표를 그만둔 다음에 안국동에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집도 거기에 이제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트레바리를 입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좀 세대와 세대가 교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게 저입니다. 저를 설명을 이제 자기소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어느 경계에 있는가? 서울과 제주, 민간과 공공, 그리고 문화와 기술이라고 했던 것은 저는 원래 10대 때 중학교 때부터 독학을 해서 프로그램을 일찍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세운상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찍 컴퓨터 접해서 세운상가 키드로서 지냈고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우연히 저때 또 하나의 문화라고 조혜정 교수님이라는 이제 여성학이자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만드신 연대 앞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서 다양성 다원주의의 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극 창작문도 만들고 가수 이적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고 근데 직장을 가서 또 개발자로서 좀 살았죠. 한동안 살다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조직에 약간 조직 혁신이 필요한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저녁 시간 때 한혜종의 예술 경영을 다니면서 제가 주시로 옮겨서 경영혁신 쪽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지금 제주에서 지역혁신을 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 과정에는 이때까지 한 거 다 망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대학 졸업할 때 내 친구들은 다 예술계로 가거나 뭐 건축 쪽으로 해서 유학 가거나 하는데 난 개발이 하기가 싫은 거 되게 열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서 조직혁신을 열심히 했는데 카카오랑 합병돼 버려가지고 내가 했던 게 다 날아간 거야. 카카오 출신들이 다 경영 쪽을 다 장악을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런 순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주창조경제센터를 했을 때도 저는 이미 한혜종에서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나 미국의 크리에이티브나 공부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전 정부 넘어와도 오히려 제가 했던 방식이 더 지금 널리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가면은 중간중간에 위기가 와서 환경 변화가 있어도 상관없이 나옵니다. 다음이 합병이 됐지만 나는 수혜자구나. 그냥 다음 안에서 내가 그거 다음 혁신하려고 노력했더니 물거품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는 거다. 이걸 나는 어디선가 또 써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내 친구들이나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또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8시. 네, 그런 시간을.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와 삶의 질 추구인데요. 앞에랑 맥락은 비슷한데요. 여기에서는 좀 시대가 변화하는 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쟁, 성장, 노력, 신분 같은 물질적인 욕구를 중시했던 게 우리의 선배들이라면 자기 표현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밀레니얼 개척자들이 지금은 소수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리고 아직 권한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 주류가 될 거다. 그거를 보고선 준비를 하는 스타트업처럼 시대가 싹 바뀔 때 내가 스케일업이 될 거야.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전유성 선생님이 저는 앞서간 탈물질주의, 그러니까 어떤 가치 중심의 삶을 사시는 분이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너무 앞서가서 사실은 조금 불이익도 당하신 부분도 있어요. 80년대, 87년, 8년에 거기에 이제 어떤 뭐죠? 코미디 이렇게 개그하는 단막이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자네 찌찌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노년을 준비해야지 돈 열심히 벌어서. 그러니까 정희 선생님이 그때 자네는 뭐 은퇴한 뒤에 그냥 쉬거나 나는 계속 재밌게 일하고 살 것을 평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뭐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속적으로 재밌게 살 수 있는 건 노년이 되어도 여기에 가치를 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1988년생 이희준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창기는 소믈리에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데요. 연남방앗간이라는 연남장에도 만들었고요. 이분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1,100개를 하나 각각 10번 이상씩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방앗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 어떤 장이 있는지 이걸 듣네요.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이분이 지금 쌓아온 거의 뭐 10여 년 가까이 쌓아온 그 자기만의 세계, 이거가 굉장히 어느 순간 저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희준 대표는 1988년생인데요. 88년생 혹시 있으신가요? 88년생이 얘기가 되고 10살, 그러니까 10대가 될 때 IMF가 왔어. 그리고 20대가 될 때 서브프라임 기지가 왔어. 굉장히 좀 그런데 되게 불행하고 불쌍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막 이렇게 자기의 것을 뚫고 나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시대가 바뀔 때 저는 포텐셜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요즘에 작년부터 저희가 많이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의 콘텐츠를 발굴해서 힙한 미래 가치를 되살리고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골목길의 커뮤니티의 장소를 이런 분들이 뭐 카페도 할 수도 있고 뭐 수제는 술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레스토랑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이유가 달라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이게 이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나만의 세계를 여기서 뭐 만들고 싶어, 사람들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크고,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러면서 약간 그런 가치가 되게 다르고요. 이런 사람들이 골목골목에서 활동을 하면서 골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 되게 좋아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제주상의 고선영 대표, 어반플레이 홍수석 대표. 제 어반플레이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는데 연남동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데, 어반플레이가 창업한 지 2, 3년 차 될 때 2015년 말에 저희 센터에 한 달 체류 프로그램으로 내려왔었어요. 한 달 체류하면 저희는 체류하면서 지역이랑 의리노업으로 연결되라고 한 거죠. 그때 제주상해를 처음 만납니다. 제주상해는 원래 매거진 만드는 분들이, 매거진이라는 책 만드시는 분들이 서귀포가 좋아서 이주하신 분들이 제주인이라는 매거진을 꾸준히 내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도시 재생 영역까지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때가 2년이 되더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2015년 말에 처음 이들이 만났는데 2016년 3월쯤에 연남동에서 제주에 관련한 전시회를 열더라고요, 같이. 그리고 이들이 3년이 지난 2018년 말에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사계생활이라는 걸 있는데, 서귀포에. 사계리의 사계생활은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소유한 건물인데, 그게 옛날에는 농협 건물이었어요. 근데 농협이 그러니까 은행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정통은. 그러니까 은행이 나갔어요. 비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 제주상해가 제주 콘텐츠를 계속 아카이브하고 출판하고 하니까 지역민들도 되게 좋아하는, 이 제주상해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좋은 조건을 들어가되 지역민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기억을 여기서 다 지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금고도 그대로 남기고 여기 위에 보면은 카페인데 접수 수납 수영 상동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사계 부엌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같이 또 요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감귤 농장 창고를 감귤 창고를 바꿔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 두 분이 만든 합작법인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기업을 키우고 제주상에 저희가 투자를 했던 센터죠. 어반플레이는 네이버 투자도 받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하지만 또 협력을 되게 잘하잖아요. 칠성조선소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세대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창업 1세대에 가까운 분들 그 어려운 시기에 배고파서 뭔가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칠성조선소는 원래 피난민이 만든 거예요. 강원도 원산이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소가 많았던 곳인데 그분들이 전쟁 때 피난을 왔다가 부산까지 갔다가 고향에 가까운 데 있고 싶어서 속초로 가서 예전에 배웠던 기술을 활용해서 조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녀 아드님에게 물려줬고 그런데 점점 조선업은 쇠퇴하기 시작했죠. 대형화되고 이런 조선소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근데 3대가 되는 분이 홍대 조선과를 갔는데 그 조선과에서 이제 커플로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조선소를 맡아서 할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카약을 만드는 워크숍을 하다가 이거 너무 재밌다 해서 유학을 가서 그거를 배워오고 그래서 부모님이 했던 조선소 여기 가서 카약 만드는 워크숍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카약 만드는 게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선소에다가 박물관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저렇게 페스티벌도 열고 해봤더니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인스타나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다시 그 문화적인 콘텐츠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카약을 만든다든지 제조업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조를 먼저 했고 그런 거다가 시간이 지나면 문화적인 콘텐츠 역사가 쌓였다면 이제는 역사 문화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시 새로운 시대의 제조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세대에 따라 가고요. 태극당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갔던 곳인데요. 태극당이 또 3대 경영인이 지금 굉장히 살려놨는데 3대 경영인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도련님이었고 많이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패션 좋아하고 스트리트 문화 좋아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은 점점 안 돼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랑 거의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을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출이 하루에 빵 원이 나오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니까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한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커피 바리스타를 직접 교육을 받아서 젊은 층이 만든 그 커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60대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추억을 가지신 분이라 그거를 배웠고 대신 40년 이상 일한 제빵사는 그대로 두고 이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옛날 포장지를 다 분석을 해서 폰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태극당도 다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척자들은 꼭 창업하신 분만 아니라 공무원도 있죠. 충주시의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어느 날 홍보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가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일하다가 순환보직으로 딴 데 가는데 또 자기 친구한테 맡겼더니 친구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갔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도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가다가 보면 이들이 가치 추구를 하고 재밌게 살고 싶은 걸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걸 잘 하면 돼요. 가서. 왜냐하면 공공성도 이제는 재미나 가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걸 기성세대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카카오 출신인데요. 이 친구는 카카오에서 영업을 담당했고 세계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관련된 책도 낸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 선배랑 집에 이제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에 심심하니까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책 읽고 그냥 주말에 몇 시간 동안 서로 간섭하지 말고 책 읽고 가자 이런 걸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가 좀 생각나요. 이걸 가지고 한번 사업해볼까 해서 이제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집을 좀 체험하고 싶어. 나는
무슨 취미가 뭔데 이거 같이 쉐어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거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잠을 자고 이런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낮에 한 3시간만 내 거실을 쉐어하고 싶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마그네틱 뭐 이런 것들이 뭐 취미가 다 모았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어. 혼자 이렇잖아요. 나는 오디오가 취미라 오디오 갖다 놨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여기에 사진은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모여서 고수 요리를 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이 친구도 저희 제주랑 연결이 돼서 저희 센터에 통해서 연결돼서 제주의 호스트들을 모집을 했어요.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제주가 도민들, 기존 도민과 이주민 사이에 잘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집을 쉐어해서 서로 섞이게 만들고 네, 그런 거 프로그램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요거는 간략하게 넘어가서 작고 빠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7, 80년 성장 방정식이 뭐 도시를 만들 때도 그렇고 국가에서 전략을 세우고 대규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울산은 무슨 도시, 창원은 무슨 도시. 근데 지금은 스타트업은 그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잘 되면은 뭐 투자도 받고 해서 스케일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비영리 스타트업도 나오고 지역에도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방 부분은 우리나라가 초단기 압축 성장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읽었잖아요. 그 말에 그 모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는 다 같이 한강에 중심을 모였다는 거죠. 모여서 성공을 하다 보니 지방 도시들은 좀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상실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1세대들은 서울에 오는 기회가 있었고 강북이 서울이었다가 강남이 개발될 때 또 기회가 있었고 또 분당이 개발되고 이랬는데 그 밑에 세대들은 이미 오면은 다 건물주야. 그 분들은 내가 건물주의 자녀가 아닌 이상 힘들어.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빈 건물도 많고 그런데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소외돼 있고 지방 자체가 도시가 정체성이라든지 그 생태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정부가 대규모 돈을 넣어서 이 도시를 생태계 만들겠어 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만들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장인데요. 여기 있는 두 친구는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홍동호 대표, 왼쪽이 박명호 대표인데요. 홍동호 대표는 서울에서 이제 뭐 스쿠터 대여 사업을 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박명호 대표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쿠터를 빌리러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하다가 좀 친해지고 재밌다 서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스쿠터를 사고 정리하고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청년들 너무 좀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 여행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공공버스 같은 거 하나 사서 이 친구들 데리고 지방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지방도시에 관광 명소를 가는 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 허름한 건물에 옥상에 가서 고기 구워 먹기, 밥 해 먹기, 골목길을 다니기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들한테 얘기하면은 야 그게 어떻게 여행 상품이 될 수 있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사실 이런 식의 집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경험이 되게 유니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골목길을 가고 하는데 지방 도시에 가서 그런 경험을 그 커뮤니티로 한다는 게 너무 자기가 나를 찾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한 게 제주도로 와서 한림이라는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한 3달 동안 거기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그 한량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 계속 그렇게 놀고 돈을 좀 어느 정도 거기서 이렇게 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왔던 분 중에 강재윤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5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거기 놀러 간 거예요. 같이 논 거예요.
이분은 섬연구소라는 데를 하고 그 전남을 중심으로 섬을 다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섬 학교도 운영해요. 근데 이분이 이 친구들은 원래 그렇게 하다가 원래는 동남아에다가 그런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 코리빙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목포로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포에 내가 오래된 건물 우신장이라는 건물을 샀는데 이거를 당신들한테 20년 동안 무상 임차를 줄게. 한번 여기 목포 오는 거 어때? 목포를 가게 됐고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한 3달 동안 체류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런 친구들 여기에 남아서 또 창업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빈 건물들을 다 지도를 만들어서 그 건물을 임팩트 투자처럼 그 건물을 좀 뜻 있는 사람이 사게 만들고 자기네들한테 무상이나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자기네들 프로그램 같은 집을 창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홍동호 대표는 지지난주인가 그 지역의 식당의 따님하고 결혼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목포를 도시재생하러 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 도시재생하는 팀을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 서울은 임대료가 비싸서 그리고 서울은 그 청년들이 너무 막 자살도 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그들을 시기하고 싶었던 거야. 한양 유치원 같은. 근데 해외에다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목포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결과로서 목포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목포를 변화시켰어 하고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완도살롱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례들은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그리고 지방에서의 어떤 가능성,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서 타격을 입었을 것 같긴 한데 박세상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충남대학교가 나왔나? 그러니까 전주 출신이고 충남대학교를 나오고 대학 다닐 때도 그 앞에서 약간 이렇게 스타트업처럼 시도를 하다가 망했어. 친구의 배신으로 망해서 너무 그 힘들어하면서 일본 여행을 갔다가 발견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전통 옷을 입고 걸어다니네.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복 입고 뭐 명절 때는 다녔는데 명절 때도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 고향 전주에는 한옥도 있고 그리고 한식도 잘 돼 있는데 왜 옷을 안 입고 다니지?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했던 게 자기가 이제 사업 실패한 다음에 가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거예요. 한복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옷 빌려주세요. 저는 행사를 하려고 해요. 300명 정도 대학생들을 모아서 쫙 입고 길을 걷는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몇 번 하니까 문화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이나 이런 데 한복 빌려주고 외국인들 다니는 거 지금 유사업체가 많지만 맨 처음에 한 게 이 친구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 친구가 서울 출신이었으면 이런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의 정체성과 자원과 이런 거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매칭이 되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지역은 못한 거야. 강남이 1등이고 어디가 2등이고 3등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산업화세 될 때는 강남을 닮아가는 것을 되게 원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고요. 이 친구는 저희 입주 졸업 기업인데요. 해녀의 부엌의 김하원 대표는 해녀의 딸이에요. 할머니도 해녀, 어머니도 해녀. 근데 제주에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그 해녀 산업은 어떻게 보호 차원에서 하지 사실은 그렇게 이제는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한예종의 연기과를 갔어요. 연기를 해서 막 하다가 그러니까 제주에 저런 사람들은 서울 가면 성공하고 서울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조금 달라요. 20대들 특히. 하다가 보니까 친구들 만나니까 제주도를 막 부러워하는 거. 나 제주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제주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해녀 할망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 해녀의 스토리로 공연을 하면서 다이닝하는 서비스를 이제 해녀 원래 탈의장이 공판장, 탈의장 이런 거 있던 공간을 재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에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이제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제주청정경제센터에서 계속 전 세계 원격 근무하는 기업들을 보면 2015년부터 계속 그런 노력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산업을 할 때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당장은. 원격 근무로 일을 하는 기업에서 일하면 제주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 3, 4년 동안 노력해서 잘 진도가 느리게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진도 확 올라간 것 같아요. 당장 페이스북에서 일하던 제주 출신 친구가 제주로 돌아왔어요. 페이스북이 연말까지 원격 근무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트위터도 원격 근무 선언했고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대면 중심의 문화 때문에 서울에 모여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방 도시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밀레니얼 시대에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1위 강남, 2위 서귀포, 3위 제주. 저는 1위, 3위에 다 살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덜 매력적인 도시가 울산이에요. 울산은 2007년부터 10년간 1인당 공인소득 1위였던 거죠. 옛날에는 우리 2세대들은 울산은 꿈의 도시였어요. 가면은 나도 집을 살 수 있고 자녀를 뭐 키워서 유학도 보낼 수 있고. 근데 그 밑에 세대들은 너무 여기 재미없는 도시야. 이거 어떻게 해? 살기 싫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산업적으로도 위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 더 저는 큰 거는 더 이상 밀레니얼 세대들이 매력적으로 안 느낀다. 근데 물론 울산 출신의 밀레니얼 세대가 또 로컬 크리에이터가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저는 그래서 망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노력에서 디트로이트처럼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츠버그나 이런 데처럼 다시 잘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 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도시마다. 제가 이제 제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주도의 감귤 산업이 65년부터 본격화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산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감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75년부터 도라루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것이. 근데 그게 신혼여행지로 되는 산업과 연결이 됐던 거죠. 1988년에 들국화 최성원이 제주도의 푸른밤을 발표합니다. 88년 올림픽이 열리고 아파트를 막 올려서 전 세계 자랑을 강남에서 하고 있을 때 아파트보다는 뭐 그런 감귤이 있는 곳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이효리가 2010년에 이주하고 최성원은 2011년이 돼서야 이주를 합니다. 노래는 먼저 불렀죠. 하여튼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변화를 했는데 이 나이대로 여기를 매핑을 해보세요. 자, 제주 출신이면서 50대 이상 서울에서 성공하신 분을 제가 그분이 저 옛날에 미래부에서 창조경제센터를 담당한 실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상 얘기하면 제주는 되게 힘든데 거기 어려운 것 같아서 좀 고생이 있네. 그래서 약간 어려울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세대들은 이 위에서 제주도가 되게 못 살고 뭐 이렇게 기회가 없었던 시대에 청년에서 공부 잘했고 서울 가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이고 제주의 변화를 젊었을 때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오히려 이주민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기 재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40대 X세대로 넘어가면은 약간 중간 쪽에 이주민도 이제 이효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 먼저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점은 제주에 남아있는 사람과 제주를 떠난 사람, 제주 출신. 그렇게 분리돼서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리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제주도민들이 좀 거리감을 둬요. 너 왜 돌아왔어? 나는 여기에서 감귤 산업대 이루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 잘 나가서 갔는데 왜 돌아와서 뭐 하려고 해? 약간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지방도시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제주에 있는 제주 대학교 나온 친구들 서울에 가면 재밌는 것도 많고 뭐 주말에 서울에 가서 공연도 보고 하는데 그 이주한 친구들 저희 직원들도 섞여 있지만 서로 친구가 되고 너무 좋아해요. 서로 간에 이주한 친구들한테 제주 친구들이 재밌는 거 알려주고 서로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또 아까 얘기한 그 김하은 대표처럼 저희 직원들도 그런 케이스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제주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좋대. 그래서 제주로 리턴해서 입사했어요. 일단은 제주를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 취향, 심리성, 참여성 연대 이런 세계로 바뀌어갈 때 도시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매력적인 도시 재탄생하는데, 근데 이런 밀레니엄 개척자의 연대가 제가 여러 사례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스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전의 산업을 만드신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선택할 중에서 밀어붙여야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회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 부를 쓴 겁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저는 어쨌든 아까 다양한 영역의 경계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조금 예전에 안 보이던 게. 예를 들면 저는 제주도 이주해서 서울에 출장 올 때 광화문에 숙소를 잡고 그 북악산과 인왕산과 덕수궁을 내려다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도시고 외국인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호텔 옥상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그러니까 그전하고 낯선 시각으로 보게 되는 저의 서해왔던 서울,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21세기 대한민국의 자상은 스카이캐슬이죠. 네, 그래서 물질주의에서 내가 내 자녀를 의사를 시키려는 것은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소명 때문은 아니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굉장히 희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를 성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 딴에는 자녀들은 불행한 거죠. 탈물질주의적인 가치의 자녀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달성한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35 클럽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죠. 7번째 국가 전 세계.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의 3만 달러 이상 되는 많아요. 룩셈부르크는 훨씬 1인당 수준이 높고요. 근데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데서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걸 해냈다.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은 한국이 요거 파란색이거든요. 네, 파란색이고 맨 위에 있는 게 미국이고, 여기가 중국 1인당 국민소득, 러시아. 중국은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엄청 적은데 대북이 될 수 있는 거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에만 해도 북한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었어요. 네. 가나나 필리핀보다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70년대에 이제 그 국가주도적인 중공업 도시를 만들면서 또 이제 그런 수출 중심의 경제를 만들면서 왔고, 80년에는 또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체제 안에 들어가면서 또 IMF가 위기가 왔는데 또 우연히 그때부터 세계화가 전 세계 트렌드가 되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졌거든요. 일본에서 부품을 사서 우리가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 팔고, 중국이 또 미국에 팔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대기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한 번씩 팍팍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 흐름을 잘 탔어요. 옛날에는 되게 불행했지만 되게 그걸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갑자기 흐름만 잘 타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는 사실 민주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민주화를 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이죠. 산업화는 우리 방정식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 실제 뭐 등소평이 우리나라의 오원철이라는 국가 이제 공무원, 전략가를 데려가려고 했다가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우리를 막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홍콩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과연 민주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운이 좋았어요. 1987년에 물론 민주화 세력들이 열심히 했지만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걸 그만두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ROI 안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그 광주 그런 상황이 됐어도 일단은
정부에 안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좀 그런 거 덜한 시기에 우리가 이루어냈죠.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이루었지만 우리에게는 혁신 자본이 경제적 자본 외에 다른 혁신 자본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나라가 많지 않죠. 경제적 부분 높은 나라는 다른 혁신 자본도 비교적 높거든요. 혁신 자본은 찰스 랜들이라는 영국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시티 관련한 전문가가 얘기하는 혁신 자본이 이런 겁니다. 지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창조적 자본,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데요. 제주도의 도민들을 볼 때 사회적 자본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주도의 예, 그게 터트남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강한 유대가 있고 약한 유대가 있는 사회적 자본. 강한 유대, 도민들끼리 강한 유대로 도와주는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약한 유대, 창의성이 일어나는 이렇게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거의 언밸런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와도 뭔가 저기 우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약한 연결의 그런 창의적 자본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지역에 뭐 스타트업이 뭐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든 로컬 크리에이터를 변화시키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약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는데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약간 진영으로 서로 치고받고 근데 사실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마치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다투시는 편인데 그러면서 되게 자수성가하는 게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았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X세대, 저 같은 X세대는 대학 들어가서 약간 물질적으로 확 되니까 양준일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막 이런 정도로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IMF 때문에 깨갱 이제 하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조금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런 월드컵 같은 걸 경험하면서 세계화되는 것 같은데 본인에겐 기회가 적은 것 같고 나는 똑똑해졌는데 인정을 못받고 기회가 적기가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거 제가 표로 정리해봤어요. 페르소나 42년생, 62년생 페르소나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20대 초반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42년생은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세대인데 4.19 혁명을 경험해서 20대 때 막 했는데 놀랍게도 4.19 혁명 때 가서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또 그 박정희 정부에 많이 협조하면서 일을 한 분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못 살고 있었던 사람, 이래 윗세대는 너무 저러니까 나라를 뺏기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바꿔야 돼. 그건 근대화야. 근대화를 해야 돼. 산업화도 해야 되고 민주화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모르겠어. 하지만 둘 다 급해.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그 밑에 세대는 대학을 가보니까 현실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런 것도 돼서 앞에 세대들은 그래서 미국을 되게 우리를 도와준 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냉전 시대에 한국이 성공의 모델이 돼야지만 소련을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국이 잘 되라 했는데 민주화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독재 정권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그거를 어렵게 해가지고 이루어낸 민주화 세대는 계속 지금도 그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성향으로 있죠. 지금 홍콩의 20대들이 이 민주화 세대들에게 벤치마킹에서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7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쪽은 대학을 가보니까 소련은 붕괴되고 냉전은 붕괴되는데 선배들은 계속 학생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선택적 학생 운동을 나갔거든요. 저도 이게 꼭 나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러다가 압구정동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랬던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딱 이제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까 IMF가 없고 이제 이랬던 세대고 Y세대는 아까 얘기한 한일 월드컵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이런 밀레니얼 세대는 세월호 사건과 미투 촛불혁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 공정성이라든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이런 거에서 소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를 서강대 전상진 교수님이 쓰신 세대 게임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들은 시간의 실황입니다.
젊었을 때 너무 트라우마가 강한 거예요. 뭔가. 근데 지금 밑에 세대들로부터 존중을 못 받으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니까 나가서 뭐 우리 목소리 좀 들어봐, 나 좀 인정해줘, 내 삶을. 그걸 외치고 그거를 정치인에 투사를 해서 그 삼위일체된 그분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분들 하는 건 나가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들을 변화시킨 거는 그냥 따뜻한 말을, 정말 그때 힘드셨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때 예를 들면 저희 장인어른이 피난민인데 그때 개성에서 그 어떻게 오셨어? 대단하세요. 그러면은 힐링이 돼요. 그런 거고, 386 세대들은 태어날 때는 60년대 후진국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자녀는 처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갭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특히 남성들, 내가 원하는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대기업 조직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버리고 살아서 왔는데 갑자기 은퇴할 때니까 막 불안한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회사를 떠나면? 근데 평균 수명까지 늘어났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분 80년대 초반만 해도 60대, 63세, 5세 남성들은 은퇴한 다음에 몇 년은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80세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거의 제일 높다시피 한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뭐하고 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르죠. 처음부터 불안을 이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을 때 그거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그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걸로 쭉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60이고 뭐 70이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지금 그 60대에 계신데 돈은 많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행복할까? 굉장히 사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약간의 연민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되게 도와주면서 그분들한테 투자도 해주고 그런 관계 형성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90년대생이 꼰대 세상에 일으키는 파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만들었고, 또 이제 그걸 새로운 것들을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뭐 택시 산업이라든지 제주도만 해도 감귤 산업, 해녀 산업, 감귤 산업과 신산업 사이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버들이 가서 다이빙하면 해녀들이 여기 우리 밭이야, 바닥 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충돌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익 집단 간의 충돌,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그대로 계속 예전 방식으로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분들도 알아. 그렇죠. 불안한 거야. 그럼 그거를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역할이 옛날에는 돈을 넣어서 집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갈등을 조율하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저희 센터에서는 공무원들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요. 경제적 성취보다 삶을 중요해요. 석구의 다양성과 개방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잉글하트라는 정치 경제학자가 매년 5년에 한 번씩 전원을 조사를 해서 전 세계의 가치 서베이를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 전 세계 래핑이 되고 몇 년 지나면 어디로 이동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축이 자기 표현 가치라는 축이에요. 이게 여기는 좀 옛날 거라서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자기 표현 가치가 되게 낮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선진국이다. 저는 물질적으로 못 살 때는 자기 표현을 많이 해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런 뭐 생존 가치가 충족돼야지 자아 실현이 가능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경제 시스템도 다 달라질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서구는 그게 본격적으로 가는 게 60년대 히피 문화, 그리고 유럽의 반문화 운동, 육파 운동이라고 합니다. 60년대 미국 대학생 중 70% 이상이 자신을 히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55년생으로 10대에 이제 히피 문화를 세대를 받은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외에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히피 운동도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고, 은행원 대신 시인이 되고 싶게 만드는 정신과 같은 거다. 자기는 컴퓨터를 선택을 한 거는 내가 가진 정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로 뭐 그런 거 좋아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죠? 원래부터 뭐 개발해서 돈 벌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이런 거에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애플을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옛날에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면 이제는 나를 표현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70년대 히피 영향을 수입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히피족의 입국 불어 70년. 우리는 저 때는 세시봉 정도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네, 저 때는 우리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저런 문화가 들어와도 시기상으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X세대가 했던 것 좀 일부 있지만 지금 20, 30년 지난 뒤에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랑 유사한 우리 방식. 히피가 또 반드시 긍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히피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뭐 범죄자도 나오고 뭐 마약도 많이 하고 이상한 쪽으로 흐르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방시혁과 BTS의 연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근데 BTS가 해외에서 보면은 저런 음악을 하면 보통 갱스터 같이 막 뭐 이렇게 가사가 막 욕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 너무 건전한 가치로 그런 거에 열광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서구 애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히피랑 달라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탈무진주의. 그거의 차이를 보면은 그때는 인구수를 밀어붙였어요. 그들이 20, 30대가 너무 인구가 많아서 다 같이 가서 한번 집단적인 시위를 하는 거죠. 반전도 베트남 천전 반대부터 시작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청년이 적은데 그게 불리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기성세대랑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기성세대를 배척하면서 밀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도시 쇠퇴에서 지역을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게 시기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가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미국 뭐 히피들이 포틀랜드로 가서 포틀랜드를 지금 되게 잘 만들긴 했지만 그리고 팽창사회, 수축사회 그때는 산업이 막 하고 글로벌하게 갔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 위기, 지구의 환경위기 이런 문제를 이분들이 우리의 탈무주의 세대들이 풀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런 거고 미디어의 차이 그때는 라디오, 락클럽, TV 일단은 집단적으로 이상한 짓을 해야지만 TV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또 그 이상한 짓을 같이 보려고 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막 몰렸던 거거든요. 거기 가면 마약을 하고 뭘 하고 막 거리에서 살고 이렇게 다니고. 근데 우리는 그냥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데서 모이면 되고 훨씬 다르죠. 그건 왜냐면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생산하고 유통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ICT의 또 강국이고 컨텐츠의 강국인 상황에서 이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탈무주의를 이뤄낼 주인공은 탈창의적 경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민간과 공공을 연결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들의 활동으로 기성세대도 변화하고 공공도 변화하고 지역도 변화하고 이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처럼 함께 나눌 친구를 찾고 일하고 살기에 더 좋은 지역을 만들어간다. 네,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가가 기성세대의 사람을 경쟁에서 이기면 박세로이 같이 기버 역할을 하고 서로 그러는데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네, 콘텐츠 자원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근대화가 늦어서 조선시대에 갔었던 것도 불과 100몇십 년 전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역량까지 있어요. 무궁무진하죠. 근데 일본과 중국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갔었지만 그때 근대화가 됐을 때 서구 제국주의 시대였을 때 그거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중국은 국가 독재 개발을 우리가 했던 그대로 따라했지만 중국은 우리 같이 약간 그런 운이라고 하겠죠. 중국은 그거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을까 지금? 왜냐면 그 천안문 사건부터 해서 풀리지 않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좀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좀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크리에이티브 시티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생태계, 도시의 크리에이티브, 여기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생태계 안에 밀레니얼 개척자의 역할은 도시의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혁신 자본을 키워서 창의성이 더 토양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촉진하고 그리고 인간과 공동의 그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이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태계가 좋아지면 거기에서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나도 거기에 기여하고 나도 그런 거에 도움을 받고. 자, 이제 강남 얘기를 좀 붙여봤는데요. 네, 오스카르 로컬이다 라고 봉준호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모정민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강남도 로컬이다. 제가 이거를 모정에서 한 몇 주 전에 페이스북 포스팅했는데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강남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강남 재미없어 이러면서 강북이 재밌어 제주가 재밌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도 로컬이다? 그러면 오히려 재밌어질 수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의 역사, 제가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아까 제주도처럼 역사를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강남이 원래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60년대. 강남이 서울이 된 거는 그때 서울시장이 서울 출신이었는데 자꾸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게 그들을 그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강북의 안에 들여오는 게 싫었대요. 그분이 싫어요. 제주도 분들이 리턴하는 싫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여기 개발해가지고 저들을 좀 살게 만들자. 서울이라고 치고 약간 이런 서울시장에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어떤 니즈가 있으면 그때가 군사정부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리가 또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게 되게 컸다고. 그래서 일산 쪽을 먼저 개발하지 않고 강남을 먼저 개발했거든요. 강남은 땅이 굉장히 강이 범람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역사는 되게 질퍽질퍽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78년에 올 때 저희 부모님 파학군을 알고 이사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이때만 해도 강남으로 막 가라고 해도 인센티브를 다들 안 갔대요. 왜냐면 그래도 400여 강북에 이렇게 도심 안에 살아야지 했는데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끝에 어느 순간 이제 강남이 포텐이 터진 거죠. 터지고 인수일이 아파트하고 성수대도 아니고 서울올림픽 이렇게 된 게 강남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각 세대가 있겠죠. 아까 제주에서 세대 매핑하듯이 저희 부모님이 강남에 가셨어요. 강남에 살아야지. 근데 저는 글쎄요, 나는 강남보다 제주가 재밌는 것 같군요.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입한 강남인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분당 사람들 지방대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강남에 내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분당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인데 그분들은 강남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남시장님의 고민이. 성남시장님 대책을 읽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 보내면서 성남시의 고민. 분당 사람들은 강남 사람을 생각해요. 판교 사람들은 서울에 살면서 여기 출퇴근만 하고 저녁 되면 다 도망가요. 원도심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서로 간에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런 고민들이 지금 있는 거죠. 자, 70년대 말죽거리 잔혹사, 사실 다 유화라는 시인이 다 만든 영화입니다. 유화가 강남에서 자란 분, 저보다는 나이가 몇 년 더 많긴 한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죠. 뱅뱅서거리,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거죠.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은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오렌지 쪽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사실 강남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 들어오고 새로운 문화를 담는 강남의 첫 번째 그런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커피 전문점도 강남에 처음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근데 강남이 사실은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전 세계에 유행할 정도로 아주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강남이 로컬로서 뭔가 소극점이 있다. 근데 그게 뭘까? 라는 거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하드를 던지면서 끝내는 것은 로컬러스의 강남을 생각을 해보죠. 아까 앞에서 지방도시라 생각하면서 했던 그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나의 개인의 정체성, 여기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이 있고 그런 데서 여기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재밌게 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거죠. 아까 성남시의 고민이 강남에는 없더라고요. 여기는 회사들도 많지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뭐 그런 명절 때나 뭐 이런 주말에 부모님 뵈러 올라오면 되게 강남이 이랬지 하게 되는 이렇게 높은 빌딩에 인프라가 좋은데 그냥 여기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네?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제주도는, 그러니까 지방도시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만큼 인프라도 낙후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도 인프라 좋은 거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도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주말이라든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뭐 여기까지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기에 제가 게스트로 모신 두 분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흔들리는 서울의 골목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의 경신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일단 좀 제가 사실은 백신으로만 있다가 서로 이제 정보 탐색만 하다가 오늘 낮에 처음 만났어요.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최근에 연구하는 게 강남에 있는 다양한 세대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계시대요. 여기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왔고요. 옆에 이제 김가은님이 있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하시죠. 김가은님은 저희 제주도에서 하는 제이커넥트데이라는 행사에 제가 모셨던 분인데 소셜벤처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강남에서 태어나기도 강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그 엔스페이스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커뮤니티.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독립했는데 강남을 안 떠나시고 여기에 그런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 근데 김가은의 페이스북 보면은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속초에 가 있고 분산에 가 있고 그냥 소도시라는 소셜벤처를 창업했는데 그 소도시를 다니면서 소도시의 컨텐츠를 담아요. 소분산 하면은 분산에 그걸 거기서 살아보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컨텐츠를 담고 이런 거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세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아직은 뭐 강남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네, 저는 또 세대도 다를 뿐더러 강남을 떠나서 다른 데를 지금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시간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면 사실 질문은 없으신가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